영향력 있는 미국 CNN 다큐멘터리 PD가 한국의 실체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드 스미스입니다. CNN에서 도시 문명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로 일하고 있죠. 10년 동안 파리의 하수도 시스템부터 도쿄의 지진 대응 체계까지 세계 주요 도시들의 인프라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난 시즌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편성팀 회의에서 부국장이 제 기획서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죠. 제이드, 당신 다큐는 원리만 있고 감동이 없어. 시청자들은 숫자와 그래프가 아니라 이야기를 원한다고. 저는 반박했습니다. 도시 문명은 과학이지 드라마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 다음 시즌 제작권을 유지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 에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린은 한국계 미국인 3세예요. 할아버지가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오셨다고 들었죠. 평소엔 한국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이드, 한국은 어때요? 취재지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아시아 도시들은 이미 도쿄와 싱가포르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도시 문명 다큐에 개인적 감정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에린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테이블 위에 인천공항 사진이 담긴 여행 잡지를 살짝 놓아두었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유럽 도시들은 이미 수십 번 다뤄졌고 남미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중동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요.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에린의 제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을 다음 기획지로 제안했어요. 편성팀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도시 문명 다큐의 메인 소재가 될 만큼 특별한가 하는 의구심이 역력했죠. 결국 예산은 40% 삭감되었고 최소 인원만 파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촬영 감독 1명, 음향 기사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전부였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장비 리스트를 점검했습니다. 카메라 2대, 드론 1대, 외장 SSD 6개. 보험 서류를 확인하다가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어요. 촬영 장비 보험이 유럽 기준으로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보험 적용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죠.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추가 보험 가입에는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일정은 이미 확정됐고 현지 코디네이터와 약속도 잡혀 있었거든요. 네, 저는 장비를 잘 관리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0년 동안 장비 분실이나 고장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25년 9월 중순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공항 와이파이가 별도 로그인 없이 바로 연결됐습니다. 교통카드를 살 필요도 없이 신용카드로 바로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었고요. 지하철 안내판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동시에 표시됐습니다. 환승 경로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윤이 좋네, 공항 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 숙소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지만 도로는 막히지 않았어요. 신호등 타이밍이 묘하게 차량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대도시 풍경이라고요. 다음 날 현지 코디네이터 김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어요. 민준 씨는 촬영 일정표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관제센터, 도로교통정보센터, 112 통합관제실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일정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민준 씨, 촬영 허가는 확실히 받아놓으셨죠? 네, 전부 확인했습니다. 다만 드론 촬영은 비행 금지 구역이 많아서 루트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위기의 신호탄이 될 줄은요. 첫 촬영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관제센터였습니다. 지하철 공사 홍보팀 직원이 안내를 맡았어요.
관제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벽 전체를 차지한 대형 스크린에 2호선 전 구간의 열차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각 역의 혼잡도, 열차 간격, 신호 상태까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관제사가 설명했죠. 열차 간격은 90초에서 180초 사이로 조절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동으로 배차 간격이 좁아지고요. 저는 촬영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즉시 인근 역에 통보되고 소방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합니다. 평균 대응 시간은 3분 이내예요. 3분이라니 뉴욕 지하철은 사고 대응에 평균 15분이 걸립니다. 파리도 비슷하고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촬영 감독이 다양한 앵글로 관제실을 담았고 저는 인터뷰 장면을 녹음했어요. 오후에는 도로교통정보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더 놀라웠어요. 서울 전역의 교차로마다 설치된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교통량 데이터가 색깔로 표시되어 막히는 구간이 한눈에 보였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회 경로를 즉시 안내합니다. VMS 전광판과 내비게이션 앱에 동시에 정보가 전달되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고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경미한 접촉 사고는 30분 이내에 처리됩니다. 견인차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30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같은 사고 처리에 2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마치 시뮬레이션을 보는 것 같았죠. 실제 도시가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112 통합 관제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경찰, 소방, 구청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세 부서가 동시에 화면을 보며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네, 중복 출동을 막고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라고 했죠.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범죄율이 상당히 낮겠네요. 관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심야 시간대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반만 믿었습니다. 통계는 조작될 수 있고 홍보용 멘트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심야 촬영을 나갔을 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 1시에 강남역 근처를 걸어 다니는데 젊은 여성들이 태연하게 혼자 걷고 있었거든요. 편의점도 24시간 운영되고 CCTV는 거의 모든 골목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이 도시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는 걸까요? 에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낮 시간이었죠. 에린이 물었습니다. 촬영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 너무 완벽한 거야. 마치 무대 세트 같아. 에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여러 번 겪었잖아요. 전쟁도 있었고, 경제 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스템에 익숙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학 다큐의 역사나 감정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에린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 첫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도시 시스템은 안정적이지만 특별한 스토리 포인트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썼죠. 사실 저는 조금 초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평범한 인프라 속의 영상이 될 것 같았거든요. 편성팀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감동을 원했고 저는 그걸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촬영 3일째였습니다. 본사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편성팀 차장이 보낸 거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프리롤 영상 일부가 감시 사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CCTV가 너무 많이 나오고 관제 시스템이 지나치게 통제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찍었을 뿐인데 말이죠. 제이드 시청자들이 빅브라더를 떠올릴 수 있어요. 각도를 바꿔보세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확실히 관제실 화면이 많았어요. 수백 개의 CCTV가 동시에 작동하는 장면,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차량들, 신고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 객관적으로 보니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찍은 건데 어떻게 바꾸죠? 재촬영하려면 시간도 예산도 부족했어요.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민 인터뷰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시스템만 보여주지 말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담는 거예요. 괜찮은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동의했고 민준 씨는 당일 오후에 인터뷰 3명을 섭외해 왔어요. 대학생, 직장인,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들은 CCTV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했죠. 택시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손님 태우고 외진곳 갈 때도 무섭지 않아요. CCTV가 있으니까요.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섭외하셨어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죠. 한국은 네트워크가 빠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코디를 만난 덕분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론 촬영 일정이 꼬였거든요. 제가 계획한 한강 상공 촬영 루트가 비행 금지 구역과 겹쳤습니다. 청와대 인근이라 보안상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강 정영은 이번 다큐의 핵심 장면 중 하나였거든요. 일정을 다시 짜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았어요. 민준 씨에게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죠. 민준 씨 대체 루트 없나요? 한강은 꼭 찍어야 하는데.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30분 후 민준 씨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네, 여의도 쪽에서 촬영하면 된다고 했어요. 게다가 국토교통부 드론 관제 데모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강 풍경과 드론 관제 시스템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하셨어요? 관계자분께 연락드렸죠. 사정 말씀드리니까 바로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가 유능한 건지 아니면 한국 시스템이 유연한 건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중요한 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니까요. 드론 촬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강 위로 날아가는 드론이 담은 영상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다리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강변도로는 차량들로 빼곡했지만 흐름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영상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했죠. 이 정도면 편성팀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본사 반응은 달랐습니다. 내부 시사회를 거친 후 피드백이 왔는데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어요. 제이드, 도시가 너무 안정적이에요. 현실감이 떨어져요.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게 문제라니요. 그게 바로 한국 도시 시스템의 장점인데 말이죠. 부국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완벽한 도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위기와 극복, 갈등과 해결을 원하죠. 지금 영상은 마치 광고 같아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교통, 치안, 재난 대응 시스템을 다 보여줬는데 뭘 더 담아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호텔방 책상에 앉아서 기획안을 다시 펼쳤어요. 원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도시 인프라를 3주 동안 촬영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본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촬영 감독 마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제이드, 괜찮아요? 본사 피드백 봤어요? 봤죠. 솔직히 이해는 가요. 영상이 너무 매끄럽긴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스토리 각도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시스템만 보여주지 말고 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거죠. 역사 이야기요? 그렇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배경을 담으면 깊이가 생길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사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도시문명 다큐는 현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지 과거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에린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에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이드, 표정이 안 좋네요. 본사에서 방향을 바꾸래. 어떡해요? 역사를 담으래.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보여주라고. 에린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한국의 근본을 보려면 역사부터 봐야 해요.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도시는 역사 위에 세워지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린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저는 항상 현재의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풀어왔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는 건 후퇴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상황을 설명했죠.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시는 게 어때요? 박물관이요? 네. 한국 근현대사 전시가 있어요. 전쟁 이후 복구 과정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물관 촬영은 계획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민준 씨에게 촬영 허가를 요청했고 그는 당일 오후에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이 사람 정말 일 빠르네.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근현대사관 입구에서 학예사 한 분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설명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첫 전시실은 임진왜란 관련 유물들이었어요. 불에 탄 건물 잔해, 피난민 기록, 전쟁 이후 재건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전쟁 이후 복구는 얼마나 걸렸나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로망부터 다시 만들었죠. 물자를 빨리 나르기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어요. 일제강점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공장, 철도, 항구가 일본 중심으로 건설됐다는 설명이 있었죠. 학예사가 말했습니다. 해방 이후 이 인프라를 한국식으로 재편하는 게 큰 과제였어요. 저는 촬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구나. 전쟁과 식민지 경험이 도시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걸 처음 실감했어요. 마지막 전시실은 6.25 전쟁이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서울 사진들이 벽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남대문, 명동, 종로가 폐허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70년 전 이야기였거든요. 학예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어요. 하지만 5년 만에 도로를 복구했고 10년 만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5년 만에요? 어떻게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물자가 안 움직이면 사람이 굶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은 풍요 속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폐허 속에서 만들었어요. 이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박물관을 나오는데 마크가 말했습니다. 제이드, 이거예요. 이게 스토리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어요. 한국 도시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걸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 두 번째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도시 이전의 역사와 생존 전략 자체가 독특합니다. 이 나라의 인프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처음으로 제 기획이 방향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본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부국장이 직접 보낸 메일이었어요. 역사적 맥락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짧지만 명확한 승인이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방향성은 잡혔으니 구체적인 취재만 남았어요. 민준 씨에게 연락해서 산업시설 촬영 일정을 요청했습니다. 조선소,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같은 곳들이요. 민준 씨는 조금 난색을 표했어요. 조선소는 가능한데 반도체 팹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안이 엄격하거든요. 최대한 시도해주세요. 꼭 필요한 장면이에요. 민준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연락이 왔어요. 거제 조선소 촬영은 승인됐고 자동차 공장은 울산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대기 중이라고 했죠. 저는 일단 조선소부터 가기로 했습니다. 거제까지는 KTX와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동하는 내내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터널이 많았어요. 산을 뚫고 지나가는 고속도로, 바다 위에 걸린 다리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뚫고 지나가는구나. 조선소에 도착하니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였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안전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LNG선 건조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건조 중인 선박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거대했어요. 10층 건물만 한 높이였죠.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배는 6개월 후 인도됩니다. 지금 공정률이 60%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6개월이라니요? 이 정도 크기를 말이죠. 촬영하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공정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시간 단위로 일정이 짜여 있어요. 용접팀이 끝나면 배관팀이 들어가고 그 다음 전기팀이 들어갑니다. 한 팀이라도 늦으면 전체가 지연되거든요. 저는 카메라로 작업 현장을 담았습니다. 수백 명의 인력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충돌이 없었어요.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시간에 작업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도 도시 시스템과 똑같다는 걸요. 속도와 정밀함, 그리고 집단 실행력. 다음 날은 울산 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사진 촬영이 제한돼서 일부 구역만 찍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차체가 지나가고 로봇 팔들이 용접했어요. 한 대당 조립 시간은 90초라고 했습니다. 공장 관리자가 설명했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라인을 멈춥니다.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요. 그럼 생산이 지연되지 않나요? 초반엔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빠릅니다. 분량이 줄어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위 속도보다 장기 효율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공장 운영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절약이었죠. 반도체 촬영 허가가 떨어진 건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숙소로 돌아온 날 밤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이드 씨, 반도체 팹 촬영 승인됐어요. 내일 오전 가능하세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출발해서 화성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보안 검사를 받았어요. 카메라와 드론은 특정 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클린룸 밖 복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업자들이 보였어요. 방진복을 입고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우주인 같았죠.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수백 개 공정이 연결돼 있어요. 장비 회사, 소재 회사, 설계 회사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협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필수예요.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또다시 같은 패턴이었어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구조.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산업은 우연히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걸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배터리 공장 견학도 추가했습니다. 민준 씨가 일정을 조정해준 덕분이었어요. 공장 규모는 앞서 본 곳들보다 작았지만 시스템은 비슷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업체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동시에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협력자예요. 배터리 산업 전체가 커져야 개별 기업도 이익을 보거든요. 저는 이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경쟁보다 협력이 우선인 문화. 이게 한국 산업의 힘이었습니다. 촬영 일정 중간에 군수기업 방문도 포함됐습니다. 방산 수출이 최근 증가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민준 씨는 처음엔 어렵다고 했지만 결국 한 중소 방산업체와 연결해 줬어요. 경기도에 위치한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말투가 군인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포탄을 만듭니다. 수출용이에요? 생산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평시 기준으로 월 5만 발입니다. 필요하면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2배요? 네. 설비는 항상 여유를 두고 설계합니다. 전시 대비 때문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평시인데도 전시를 대비한다니요. 공장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휴전 중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이 묵직하게 와닿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쟁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비상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거였죠. 저는 촬영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속도와 정밀함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는 걸요.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마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제이드, 큰일 났어요. 왜요? 장비 가방이 없어졌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장비 가방에는 외장 SSD 3개가 들어있었거든요.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원본 파일이 전부 담긴 거였죠. 저는 급히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차 안을 뒤졌지만 가방은 없었어요.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어요? 조선소 촬영 끝나고 차에 실었던 것 같은데.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보험은 유럽 기준이라 한국에서는 적용이 안 됐어요. 이 데이터를 잃으면 다시 촬영해야 하는데 시간도 예산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사에 뭐라고 보고하죠?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민준 씨에게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휴게소 이름이 뭐예요? 금강휴게소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20분 후 민준 씨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제이드 씨, 휴게소 안내 데스크에 가보세요. 누가 맡겨놨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직원이 장비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제 거였어요? 저는 가방을 열어서 SSD를 확인했습니다. 전부 있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줬나요? 한 시민이요. 주차장에서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는 걸요. 숙소로 돌아와서 마크와 음향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촬영 방식을 바꿀 거예요. 산업만 볼 게 아니라 이 나라의 DNA를 찾아야 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DNA요? 네. 역사에서 본 패턴이 산업에서도 보이거든요. 속도, 정밀함, 집단, 실행력.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본 시간 단위 공정 관리, 자동차 공장의 즉각적인 피드백 루프, 반도체 생태계의 데이터 공유, 군수기업의 전시 대비 시스템, 이 모든 게 하나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작 노트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 집단 실행력이 만든 전례 없는 국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에린의 외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에린이 미리 연락을 해뒀더군요. 외할머니는 80대 중반이었지만 정정하셨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우리를 맞이하셨어요. 에린 남편이구만. 반갑소. 저는 인사를 드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통역을 도와줬어요. 외할머니는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궁금한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었소.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전쟁 때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지. 남쪽으로 피난 가면서 오빠를 잃었고 부산까지 걸어서 갔소. 저는 경청했습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3년을 살았소. 판잣집이었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어. 하지만 살아야 했으니까 버텼지. 서울로 올라온 게 1956년이었나? 그때 서울은 폐허였소. 건물이 성한 게 없었어. 그때 뭐 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했지. 봉제 공장이었소.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급 받아서 동생들 학교 보냈어. 뛰지 않으면 뒤처지는 환경이었거든. 모두가 그랬소. 외할머니는 찬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무너진 건물, 판잣집, 비포장도로.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소. 나라가 도와준 것도 없었어. 우리끼리 모여서 살았지. 개를 만들고 품앗이를 하고 서로 도왔소.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건가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혼자 못 살아. 같이 움직여야 살아남는다는 걸 몸으로 배웠거든. 외할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단 실행력이라는 게 단순히 문화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전쟁 이후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으니까요. 오후에는 국가기록관을 방문했습니다. 민준 씨가 미리 예약을 해뒀어요.
담당 연구원이 자료를 준비해놨더군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록, IMF 당시 신문 한면들, 초고속 인터넷 보급 통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세계는 놀랐어요. 전쟁 폐허의 나라가 어떻게 고속도로를 만들었냐고요? 저는 자료를 촬영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만들었나요? 물류 때문이죠. 부산항에서 서울까지 물자를 빨리 나르지 못하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도로가 생명줄이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는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IMF 위기 관련이었습니다. 1997년 신문 한면들을 보니 국가부도라는 단어가 굵게 박혀 있었어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IMF 당시 실업률이 7%를 넘었어요. 많은 기업이 무너졌죠. 하지만 정부는 그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요? 네.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거죠. 왜 덕분에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국가들은 위기 때 투자를 줄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였죠? 저는 촬영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저녁에는 경제연구소 연구원과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40대 여성이었는데 한국 경제사 전문가였어요. 우리는 연구소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특징이 뭐라고 보십니까? 속도와 집중이죠. 한국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요. 1960년대엔 경공업, 1970년대엔 중화학공업, 1980년대엔 전자산업, 1990년대엔 IT 산업. 매 10년마다 주력 산업을 바꿨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국가 주도 체제였기 때문이죠. 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기업과 국민이 따라갔어요.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죠.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민간 주도로 바뀌었지만 DNA는 남아있어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는 문화요.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박물관에서 본 전쟁 기록, 외할머니의 증언, 국가기록권 자료, 경제연구소 인터뷰. 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이 됐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생존 전략이다. 이 나라 사람들은 속도를 늦추면 뒤처진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 밤 11시쯤 에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에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제이드, 표정이 많이 달라졌네요. 외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어땠어요? 충격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가 됐어요. 에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살아남으려면 멈추지 말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의 빠른 속도, 정밀한 시스템, 집단 실행력. 이게 전부 전쟁과 위기에서 나온 거였어요. 사치가 아니라 필수였던 거죠. 다음 날 민준 씨에게 추가 촬영 장소를 문의했습니다. 산업 현장을 더 봐야 했거든요. 민준 씨는 몇 군데를 제안했는데 그중에 포항제철소가 있었어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제철소는 한국 산업화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포항까지는 KTX로 이동했습니다. 제철소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도시 하나만 한 크기였죠. 홍보팀 직원이 안내를 맡았는데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은 1973년에 시작됐어요.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이 제철소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나요? 일본 기술을 빌려오고 엔지니어들을 교육시켰어요. 5년 만에 첫 출선식을 했죠. 저는 제철소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용광로에서 쏟아지는 쇳물, 아변 공정, 자동화된 크레인들. 모든 게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 번 멈추면 수천억 원 손해예요. 그래서 24시간 돌아갑니다. 저는 카메라로 작업자들을 담았습니다. 교대 근무로 일하는 사람들, 모니터를 감시하는 관제실, 정비를 준비하는 팀,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전쟁터와 닮았다는 걸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마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크, 이 나라는 평화롭게 발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전쟁 이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경제전쟁, 기술전쟁, 생존전쟁이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거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도시들, 공장들, 아파트 단지들. 이 모든 게 70년 만에 만들어진 거였어요. 저는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도시 인프라가 아니라 생존의 역사였다는 걸요. 촬영 2주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업 현장 촬영은 거의 마무리 단계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데이터였죠? 저는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가 필요했어요. 다큐멘터리는 감정만으로 만들 수 없거든요. 민준 씨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약속이 잡혔어요. 세종시까지 가야 했습니다. KTX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질문지를 정리했어요. 수출액, 생산량, 기술 개발 투자 비율 같은 것들이었죠. 정부 청사에 도착하니 담당 사무관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었는데 말투가 조리 있었어요. 한국 산업에 대해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네. 특히 방산 수출이 급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무관이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했어요. K9 자주포가 대표적이죠.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됐습니다. 왜 갑자기 수요가 늘었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방위력을 강화하려고 했거든요.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납기가 빠릅니다.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납기가 빠르다는 게 얼마나요? 유럽 업체들은 2년에서 3년 걸리는 걸 한국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납품해요. 생산 체계가 다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속도였어요.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속도를 무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제이드 씨, 배터리 연구소도 가보는 게 어때요? 요즘 배터리 산업이 핫하거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배터리는 핵심이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대전에 있는 한 연구소와 연결해줬어요. 대전까지는 또 KTX를 탔습니다. 이제 한국 기차에 익숙해졌어요. 정확한 시간, 깨끗한 내부, 안정적인 속도.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걸 시스템으로 만드는구나. 연구소에 도착하니 연구원 2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 명은 30대, 한 명은 40대로 보였어요. 젊은 연구원이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죠. 상용화는 언제쯤 되나요? 2027년 목표입니다. 지금 안전성 테스트 중이에요. 저는 촬영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배터리의 강점은 뭔가요? 나이든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협업이죠. 양극재 회사, 음극재 회사, 분리막 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해요. 경쟁사인데도요. 왜 그렇게 하나요? 산업 전체가 커져야 개별 기업도 이익을 보거든요. 혼자 잘 되는 건 의미 없어요. 저는 이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그게 한국만의 특징인가요? 그렇죠. 서구 기업들은 기술을 숨기는데 한국은 공유합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보호하지만요.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경쟁과 협력의 공존. 이게 한국 산업의 또 다른 키워드였어요. 다음 날은 AI 스타트업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판교에 있는 회사였어요. 대표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저희는 제조업용 AI 솔루션을 만들어요. 공장 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거죠. 어떻게 예측하나요?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요.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알람이 가고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확도는요? 80% 정도 돼요. 계속 학습하면 더 올라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AI도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이었죠.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제조업체들은 빨라요. 새 기술을 테스트하고 도입하는 속도가요.
유럽은 1년 걸릴 걸 한국은 3개월 만에 결정해요.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속도. 이게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외장 SSD 하나가 인식이 안 됐습니다. 며칠 전 조선소 촬영분이 들어있는 거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시 거제까지 갈 시간도 예산도 없었거든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데이터 복구 업체에 맡겨봐요.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용산에 복구 전문 업체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용산으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사장은 40대 남성이었는데 SSD를 받아들고 들여다봤습니다. 컨트롤러 문제네요. 복구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 정도요. 급하시면 오늘 저녁까지 해드릴게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방송국 미디어랩을 방문했습니다. 민준 씨가 추가로 연결해 준 곳이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랩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영상 복구도 합니다. 파일이 깨져도 프레임 단위로 살릴 수 있어요. 성공률은요, 90% 이상이에요. 물리적 손상만 아니면 대부분 복구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은 백업 시스템뿐 아니라 복구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일상에 포함시키고 있었어요. 저녁에 용산 가게로 다시 갔습니다. 사장이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 복구했어요. 파일 확인해 보세요. 저는 노트북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질도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죠? 30만 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최소 500달러는 받았을 거예요. 저는 가게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도 빠르지만 가격도 합리적이구나. 숙소로 돌아와서 민준 씨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간단히 답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 번 위기가 있었어요. 드론 촬영 일정, 장비 분실, 데이터 손상. 그런데 매번 해결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도움으로요. 저는 처음에 이걸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걸요. 한국은 문제가 생기는 걸 전제로 사회를 설계했어요. 그래서 복구 인프라가 발달한 거였죠. 노트북을 열어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은 사후 처리가 아니라 사전 설계다. 이 나라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가정하고 움직인다. 에린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에린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이드, 오늘은 어땠어요? 데이터 날아갈 뻔했는데 복구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에린, 이상한 거 있어요? 뭐요? 네, 여기 사람들은 문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놀라지 않고 바로 해결책을 찾더라고요. 에린이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래요. 할머니가 항상 그랬거든요. 문제는 생기는 거고 중요한 건 빨리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했거든요. 네, 전쟁, 경제 위기, 자연재해를 겪으며 체질이 바뀐 거였죠.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촬영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담아야 할 건 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재난안전연구원 인터뷰 가능한가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약속 잡혔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일이 빨랐어요. 재난안전연구원은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평범했지만 내부는 달랐어요. 각종 센서와 모니터가 설치된 상황실이 있었죠. 연구원장이 직접 설명을 맡았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말투가 차분했어요. 한국은 재난이 잦은 나라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폭설이 매년 오죠. 저는 촬영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응 체계를 구축한 건가요? 맞습니다.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 사고를 겪으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연구원장은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전국 기상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강수량, 풍속,
하천 수위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죠. 위험 수준이 되면 자동으로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자체, 경찰, 소방이 동시에 정보를 받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도시 관제 시스템과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에 판단하고 즉시 실행하는 구조. 저는 질문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난 문자를 받으면 대피합니다. 학교 공공기관에 대피 매뉴얼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훈련도 하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크가 말했습니다. 제이드, 한국은 재난을 예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재난을 만약이 아니라 언젠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 실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전주로 이동 중이었어요. 한옥마을 촬영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KTX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전주역에 도착했을 때는 폭우였습니다. 우산이 소용없을 정도였죠. 저희는 역 대합실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그런데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재난 문자였어요. 전주시 집중호우주의보? 저지대 주민은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민준 씨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촬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도로 일부가 통제됐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정이 하루 늦어지면 전체 스케줄이 꼬일 텐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숙소는 역 근처로 잡았으니까 일단 이동하죠. 상황 보고 결정해요. 저희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어요. 오늘 비 많이 온다고 하더니 진짜네요. 도로 몇 군데 막혔어요? 심각한가요? 아니요. 우회로 있어요. 조금 돌아가면 됩니다. 택시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우회 경로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침수 구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됐고 대체 경로가 파란색으로 나타났죠.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다 나와요. 편해졌죠.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물에 잠겼지만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편의점으로 들어가거나 건물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정도 비는 자주 오나요? 여름엔 종종 와요. 하지만 금방 빠집니다. 하수도가 잘 돼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인프라였어요. 한국은 재난 상황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저희는 근처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물이 있었지만 차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오늘 비 많이 왔죠?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확신하시네요? 날씨 앱 보면 나와요. 내일 오전부터 맑대요. 저는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내일은 맑음이었어요. 이 시간대별로 강수 확률까지 표시돼 있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날씨 정보조차 이렇게 정확하다니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확성기로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저지대 주민 여러분,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저거 촬영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실제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카메라를 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근처 주민센터로 갔어요. 1층 강당에 임시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담요가 쌓여 있었어요. 직원 2명이 접수를 받고 있었죠. 저는 촬영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어요. 너무 가까이는 찍지 마세요. 사생활 보호 때문에요? 저는 멀리서 전체 분위기를 촬영했습니다. 대피 온 사람은 10명 정도였어요. 대부분 노인이었죠. 직원이 따뜻한 물과 컵라면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1년에 몇 번 정도요. 여름철엔 늘 대비하고 있어요. 준비는 언제 하시나요? 장마철 들어가기 전에 다 점검합니다. 담요, 식량, 의약품 같은 거요. 저는 촬영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재난을 돌발 상황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응이 빠른 거였죠.
다음날 아침 날씨는 맑았습니다. 직원 말대로였어요. 저희는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비 때문에 공기가 깨끗했어요. 한옥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촬영은 순조로웠습니다. 전통 건축과 현대 도시의 대비를 담았어요. 마크가 드론을 띄워서 정형을 촬영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 한옥마을 주변으로 고층 빌딩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경이었죠.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제 겪은 일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집중 후 재난 문자, 우회 경로 안내, 대피소 운영.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은 개별 부서의 노력이 아니다. 시민, 정부, 기업, 기술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인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다. 에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실제 재난 상황을 겪었어? 시스템이 정말 작동하더라. 에린이 곧바로 답장했어요. 다쳤어? 아니, 오히려 안전했어. 서울에 도착하니 저녁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본사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위기를 일상에 포함시킨 나라였죠.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이제 촬영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남은 건 마무리 인터뷰와 편집뿐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3주 전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엔 한국을 평가하려 했습니다. CNN PD로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배우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속도, 정밀함, 집단 실행력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대하는 태도를요. 저는 노트를 펼쳐서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전례 없는 국가다. 전쟁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속도를 선택했고, 협력을 선택했고, 준비를 선택했다. 다음 날은 마지막 촬영 일정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스마트도시 본부와의 인터뷰였어요. 민준 씨가 함께 갔습니다. 시청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본부장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에너지가 넘쳤어요. 서울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교통, 환경,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거죠. 저는 촬영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AI가 분석해서 문제를 예측하고요. 예측이요? 네. 교통체증이 예상되면 신호를 조정하고 대기 오염이 높아지면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히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고 있었어요.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건물을 나오며 저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른지. 왜요?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위기를 겪으면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안 해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거군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이제 한국 촬영은 정말 끝이 났습니다. 모든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제 편집만 남았어요. 저는 숙소 책상에 앉아서 3주간의 촬영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하철 관제센터, 조선소, 자동차 공장, 반도체 연구소, 재난안전연구원. 각각 다른 장소였지만 하나의 패턴이 보였어요. 저는 최종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했어요. 처음 생각했던 한국의 도시 시스템은 이제 맞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가 천천히 타자를 쳤습니다. 한국 설계된 미래.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전쟁 폐허 속에서도 고속도로부터 건설했고 IMF 위기 때 인터넷 인프라에 투자했죠. 재난이 올 거라고 가정하고 대응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설계였어요. 저는 기획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산업, 군수, 과학, AI는 모두 하나의 철학 아래 움직인다. 속도, 정밀, 집단 실행력, 이건 70년 전 전쟁에서 시작됐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결국 세계를 앞서게 만들었다.
본사에 최종 기획안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어요. 부국장이 직접 답했습니다. 제이드, 이거예요. 바로 이런 걸 원했어요. 시즌 대표작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주 전 제작권을 잃을 뻔했던 제가 이제 시즌 대표작을 만들게 됐어요.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에린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에린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이드, 표정이 좋네요. 본사에서 승인 났어요. 시즌 메인으로 간대요. 에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린, 고마워요. 왜요? 한국 가보라고 했잖아요. 처음엔 거부했는데 당신 말이 맞았어요. 에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해해줘서 제가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린에게 한국은 단순히 할아버지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체성의 일부였죠. 그걸 제가 인정한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 씨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좋은 다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준 씨는 간단히 답했어요. 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방송 링크 보내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죠. 이 도시는 24시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70년 동안 한 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공항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난 3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한국이 특별할 게 뭐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특별했어요. 전례가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출국장으로 가는 길에 면세점을 지나쳤어요.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죠. 저는 한 가족을 봤습니다. 부모와 아이들.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평범함이 70년 전엔 불가능했던 거니까요.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대본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는 내레이션이 중요했거든요.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1953년 한국은 폐허였다. 건물은 무너졌고 도로는 끊겼고 사람들은 굶주렸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도로부터 다시 깔았다. 물자를 나르기 위해서였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70년 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기적이 아니다. 선택이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었어요.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인천 바다가 보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올 거예요. 한국에.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3주가 스쳐 지나갔죠. 지하철 관제실의 스크린,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 외할머니의 흑백 사진, 집중호우 속 재난 문자, 용산 복구업체 사장의 손길. 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오후 3시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우버 안에서 저는 LA 거리를 봤어요. 넓은 도로, 낮은 건물들, 여유로운 속도. 편안했지만 뭔가 느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속도에 익숙해진 거였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에린이 나와서 방이었습니다. 포옹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린이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직접 가보니까. 놀라웠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떠나온 나라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에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리워하셨어요. 고향을요? 하지만 돌아가지 못했죠. 왜요? 전쟁 때 가족을 잃으셨거든요. 너무 아파서 못 가셨대요. 저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외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려고요. 다음 날부터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CNN 본사 편집실에서 마크와 함께 작업했어요. 3주간 촬영한 영상을 60분으로 압축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죠?
편집하면서 저는 구성을 고민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갈까요? 아니면 주제별로 묶을까요? 결국 저는 주제별로 가기로 했어요. 1부는 역사와 생존 전략, 2부는 산업과 기술, 3부는 재난 대응과 미래.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프닝이었어요. 첫 3분이 시청자를 사로잡아야 했거든요. 저는 서울 야경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불빛 가득한 도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나레이션. 이 도시는 70년 전 존재하지 않았다. 폭격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편집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새벽까지 작업하는 날이 많았어요. 영상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으려고 했거든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제이드, 이번 작품은 특별해요. 당신 커리어 최고작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번 다큐는 단순히 도시를 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 국가의 정신을 담는 거였습니다. 시사회는 편성팀과 제작진만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여서 60분짜리 영상을 다 봤어요. 불을 켜자 부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이드,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메인 소재가 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네요. 이건 올해 최고작입니다.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PD가 말했습니다. 특히 역사 파트가 좋았어요. 전쟁 폐허에서 고속도로 건설로 이어지는 부분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건 제 공이 아니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야기였다고요. 방송 날짜가 잡혔습니다. 11월 첫째 주 금요일 밤 9시 프라임 타임이었어요. 홍보팀에서 예고편을 만들었고 SNS에 티저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반응이 뜨겁게 나왔어요. 한국의 기적이 궁금하다. 왜 이제야 다루냐? 같은 댓글들이 달렸죠. 방송 전날 밤 저는 에린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린이 물었어요. 긴장돼요? 조금요. 시청률이 나쁘면 어쩌나 싶어요. 잘 될 거예요. 좋은 이야기니까요. 저는 에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한국 가보라고 안 했으면 이 다큐는 없었을 거예요. 에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이드, 당신이 열린 마음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방송 당일, 저는 집에서 에린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TV 앞에 앉아서 리모컨을 쥐고 있었어요. 9시가 되자 화면에 CNN 로고가 떴습니다. 그리고 제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레이션으로 흘러나왔죠. 이 도시는 70년 전 존재하지 않았다. 저는 화면을 보며 지난 3주를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날, 지하철 관제실에서 놀랐던 순간, 외할머니의 증언, 집중호우 속 재난 문자, 모든 순간이 이 60분 안에 담겨 있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제 이름이 화면에 떴죠. Directed by Jade Smith.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에린이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제이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는 에린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은 제게 단순히 촬영지가 아니었어요.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속도의 의미를, 집단의 힘을, 위기를 대하는 태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한 문장으로 한국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례 없는 국가다. 이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만든 선택들이 결국 세계를 앞서게 했다. 방송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문자, SNS 멘션이 쏟아졌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청률 보고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2.8%, 다큐멘터리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본사에서 부국장이 문자를 보냈어요. 제이드, 대박입니다. 다음 시즌 제작권 당연히 보장됩니다. 축하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주 전 제작권을 잃을 뻔했던 제가 이제 차기 시즌을 보장받았어요. SNS 반응도 뜨겁게 나왔습니다. 트위터에서 한국 다큐 키워드가 트렌딩에 올랐어요.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했다니 놀랍다. 전쟁 폐허에서 70년 만에 이룬 성과가 대단하다. IMF 때 인터넷에 투자한 결정이 인상적이다.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너무 미화한 거 아니냐. 문제점은 안 다뤘다 같은 거였죠. 하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에린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당연하죠. 진심이 담긴 작품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번 다큐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대상에 대한 존중을 느꼈거든요. 평가가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본사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즌 기획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부국장이 회의실에 모인 PD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제이드 덕분에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음 시즌도 이런 깊이 있는 작품을 기대합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동료 PD 한 명이 다가왔어요. 제이드 다음엔 어느 나라 갈 거예요? 아직 못 정했어요. 제안 있으면 말해주세요. 대만은 어때요? 반도체 산업이 흥미로울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깊이 파고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관련 책을 찾고 싶었거든요. 역사 코너에서 몇 권을 골랐어요. 한국전쟁, 미 한강의 기적, IMF와 한국 경제 같은 제목들이었죠. 계산대로 가는 길에 한 권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의 정신. 저는 그것도 집었어요. 집에서 책들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는 시간에 쫓겨서 깊이 읽지 못했거든요.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어요. 책을 읽으며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가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 낮았다는 것,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이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 1997년 IMF 당시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가 제 다큐에 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2부를 만들 수 있을까? 충분한 소재가 있었어요. 교육, 의료, 문화, K-팝, 영화 산업, 다루지 못한 분야가 많았습니다. 한 달 후 CNN 홈페이지에 제 다큐멘터리가 올라갔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게 된 거죠.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댓글 섹션에는 한국인들의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외국인 시각에서 본 우리나라가 신기하다. 객관적으로 잘 다뤄줘서 감사하다. 70, 80년대를 살아온 세대로서 공감된다. 특히 마지막 댓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분이 쓴 거였는데 자신의 경험담을 길게 적어놨어요. 전쟁 직후 어린 시절, 보릿고개를 겪었던 이야기,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들을 공부시킨 이야기, 외할머니가 해준 이야기와 비슷했어요.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며 뭉클했습니다. 제 다큐가 누군가의 인생과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다음 시즌 기획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국장과 미팅에서 제안했습니다. 한국 2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엔 문화와 교육을 다루고 싶어요.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1부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해요.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물론입니다. 이번엔 사람의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요. 괜찮네요. 기획안 만들어 보세요. 저는 본사를 나서며 휴대폰으로 에린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린, 한국 다시 가게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언제요? 여름쯤요. 이번엔 같이 갈래요? 에린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외할머니 뵙고 싶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촬영은 달랐어요. 처음처럼 회의적이지 않았고 평가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배우고 싶었어요. 더 깊이요. 여름이 왔습니다. 저와 에린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년 만에 재방문이었죠. 공항은 여전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 수화물 찾기, 교통 연결, 모든 게 매끄러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거든요. 민준 씨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반갑더군요. 제이드 씨, 에린 씨 오랜만이에요. 민준 씨 잘 지내셨어요? 네. 다큐 정말 잘 봤어요. 한국에서도 화제였거든요.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지 않았어요. 익숙했습니다. 고속도로, 아파트 단지, 산과 강. 1년 전에는 그냥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보였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에린과 함께 외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에린이 왔구만. 남편도 함께 왔네. 에린이 외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에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표정이 좋아졌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외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을 평가하려 했어요. CNN PD로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해하고 싶었어요. 있는 그대로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에린이 말했습니다. 제이드, 고마워요. 왜요? 할머니 나라를 이해해 주셔서요. 저한테도 의미가 커요. 저는 에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배웠어요. 많이. 다음 날부터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학교, 학원,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교육열이 궁금했거든요.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기회가 교육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가난해도 공부 잘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계급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70년대, 80년대엔 더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어려워졌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이 희망이었던 거예요. 전쟁 폐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자식 교육은 유일한 투자였죠. 한 달간의 촬영을 마치고 저는 또 한 편의 다큐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방송 후 반응은 일부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자신들의 부모, 조부모 이야기와 닿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나라가 됐다는 걸요. 단순히 촬영지가 아니라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속도의 의미를, 집단의 힘을, 위기를 대하는 태도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를 배웠어요. 책상 앞에 앉아 저는 마지막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례 없는 국가다. 이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만든 선택들이 결국 세계를 앞서게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제이드 스미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나라의 시스템과 속도가 사실은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전쟁 폐허에서 손으로 벽돌을 나르던 그 세대가, IMF 때 금반지를 내놓던 그 세대가 오늘날 이 모든 것의 토대를 만든 겁니다. 제이드처럼 처음엔 의심하고 회의적이었다가 결국 감동받고 배우게 되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